나는 문채은, 32살이다. 5년 전 언니 문지민이 부모님께 내가 의대를 자퇴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한 번의 거짓말이 내 온 가족 관계를 무너뜨렸다. 부모님은 나와 연을 끊고 전화를 차단했으며 레지던트 수료식과 내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다. 5년 동안 나는 누구의 딸도 아니었다. 지난달 언니가 교통사고로 대량 출혈, 의식불명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왔다. 외상팀에서 수석 외과의사인 나를 호출했고 흰 가운을 입은 내가 들꺼드로 다가오는 모습을 본 어머니는 아버지 팔을 너무 세게 움켜잡아 멍이 들었다. 이야기는 2019년 가을 수원집 식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 집에는 딸이 둘이었지만 언니 지민이만이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그녀는 학생회, 연극 동아리 활동을 하며 어른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체면과 복종을 중시하는 부모님의 기대를 완벽하게 채워주었다. 나는 조용한 아이였다. 추석 명절에도 교과서만 파고들었고 중학교 때 도 과학대회에서 입상해도 부모님은 언니의 연극 공연만 찾아갔다. 나는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뛰어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공부에 매달렸다. 강원도 한림대 의대에 합격했을 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스포트라이트이 나에게 쏠리자 언니의 표정은 입만 웃는 냉소로 바뀌었다. 그 뒤 지민이는 자주 전화해 내 생활, 동기, 시간표까지 모든 정보를 캐물었고 나는 자매의 정이 회복된다고 착각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의대 3학년 때 가장 친한 룸메이트 서민주가 췌장암 사기 진단을 받았다. 보호자 간병 사유로 정식 휴학 서류를 제출하고 학장의 승인을 받았다. 나는 항암 치료를 받는 민주를 돌보기 위해 그녀의 집에서 지냈고 이 사실을 언니에게 알렸다. 지민이는 걱정하는 척하며 부모님에게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사흘 만에 거짓말을 꾸며 부모님에게 전화했다. 밤 11시 아버지의 전화가 걸려왔다. 지민이가 다 말했다. 너 의대 자퇴했지. 나는 휴학 서류, 학장 연락처까지 제시하며 해명했지만 부모님은 언니가 준 메시지 증거가 있다며 내 말을 믿지 않았다.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전화하지 마라.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20분 뒤 지민이는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을 뿐이었다. 나는 수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통장 잔고도 46,000원밖에 없었다. 닷새 동안 14번 전화했지만 차단당했고 증거 파일을 첨부한 메일 2통, 등기 손편지도 모두 반송됐다. 유일하게 나를 편견 없이 대해준 고모마저 아버지에게 끼어들지 말라는 말을 듣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6번째 날 나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선택을 끝냈고 언니는 그들에게 가식을 그만둘 핑계만 준 것뿐이었다. 12월 민주가 호스피스에서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 참석자는 6명에 불과했다. 민주는 죽기 전 해부학 교과서 안에 메모를 남겼다. 내가 시작한 일을 끝내? 누구도 내 정체성을 빼앗지 못하게 해. 나는 이 메모를 보고 복학 신청서를 작성했다. 가족의 지원 없이 학자금 대출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힘겹게 의대 과정을 버텨냈다. 제때 졸업한 뒤 경기도 1급 외상센터 메서레스트 의료원 외과 레지던트로 매칭됐다. 그곳에서 멘토 박명희 교수를 만났고 인권 변호사 변재훈도 만났다. 재훈은 내 모든 상처를 동정 없이 들어주고 넌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오고 말해주었다. 우리는 명희 교수 뒷마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수원집에 보낸 청첩장은 역시 열리지 않은 채 반송됐고 고모만 참석해서 부모님 목까지 울어주었다. 5년이 흘렀고 나는 32살 외상외과 과장이 됐다. 남편 재훈과 골든 리트리버 히포와 함께 안정적인 삶을 꾸렸지만 가족이라는 빈자리의 아픔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매주 일요일 고모가 전화를 해 가족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지민이는 이혼한 뒤 의료기기 영업일을 하고 있었다. 고모는 지민이에 관한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하려 했지만 그때 병원 호출기가 울렸다. 1급 외상 응급, 자동차 충돌 환자가 들어온다는 신호였다. 나는 급히 병원으로 출동했고 환자 차트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환자는 바로 언니 문지민이었다.
복부 둔상으로 비장 파열, 간 3도 열상이 의심됐고 혈압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뒤에는 패닉에 빠진 부모님이 따라왔다. 아버지는 담당 의사를 요구했지만 간호사는 과장인 나가 직접 수술한다고 알렸다. 유리 칸막이 너머로 아버지가 지민이가 우리에게 남은 전부야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듯. 나는 잠시 소독실에서 마음을 가다듬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환자는 죽어가고 있었다. 나는 의료 규정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해, 상충 사실을 차트와 간호 기록에 모두 기록하고 박 과장을 대기시킨 뒤 수술에 들어갔다. 3시간 40분의 긴 수술 끝에 비장을 적출하고 간 손상을 정교하게 봉합했다. 지민이의 활력 징후는 안정화됐고 살아났다. 수술을 마치고 나는 수술 가운을 입은 채 대기실로 찾아갔다. 가슴에는 문채은 외상외과 과장이라고 적힌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부모님은 내 이름표를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나에게 달려와 포옹하려 했지만 나는 정중하게 반걸음 물러섰다. 나는 담당 의사로서 객관적으로 수술 결과를 알린 뒤 과거의 사실을 차분히 진술했다. 휴학서류, 14통의 전화, 반송된 편지, 고모의 중재 시도까지 모든 사실을 말했다. 그 순간 병원 이사회에서 보내온 의사상 축하 메시지가 전달됐고 부모님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실감했다. 어머니는 재영아,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라고 흐느꼈고 아버지는 침묵만 지켰다.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한 지민이는 내 이름표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변명하려 했지만 나는 나에게가 아닌 부모님에게 설명하라고 말하고 자리를 떴다. 부모님이 병실에 들어가자 지민이는 다시 피해자 행세를 하며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모가 휴대폰을 들고 나타나 모든 증거를 제시했다. 내 메일 스크린샷, 학장 도장이 찍힌 휴학 서류, 지민이가 고모에게 보낸 거짓말을 은폐하라고 요청한 문자까지. 모든 거짓이 폭로되자 지민이는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휴대폰으로 내가 과거에 보낸 메일을 읽고 극도의 슬픔에 휩싸였고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62년 인생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고모는 부모님을 향해 말했다. 두 분은 지민이를 감싸는 게 편하다는 이유로 이 모든 일을 방관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사과했지만 나는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시작일 뿐 끝이 아니다. 제 기준으로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나는 지민이에게 가족 모든 친척에게 진실을 밝히고 가족단체 메일로 정정하라고 요구했고 부모님에게는 가족 상담 치료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화려한 사과가 아니라 꾸준한 행동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달 뒤 의사상 시상식 무대에서 나는 짧은 수상 소감을 전했다. 내가 깨달은 것은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이 꼭 곁에 남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때로는 나를 선택해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다. 볼룸맨 뒷자리에는 고모가 자리를 마련해준 부모님이 앉아 있었고 슬픔과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지민이는 약속대로 가족단체 메일로 전체 사실을 고백했다. 친척들은 충격을 받았고 그녀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 부모님은 상담 치료를 시작했고 어머니는 손편지를 보내 자신의 방관과 잘못을 고백했다. 지민이도 개인 상담을 다니며 반성하려 노력하지만 나는 쉽게 용서하지 않고 시간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지민이 배에는 내가 꿰맨 수술 흉터가 남아있고 나의 가슴에는 5년간의 버려짐이라는 상처가 남아있다. 우리는 이상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서로의 빚을 갚은 셈이다. 어느 겨울 아침, 집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에는 겨울 외투를 입은 부모님이 서 있었다. 아버지는 오렌지 주스병을 들고 어머니는 예전에 언니를 위해 자주 구웠던 쇼트브레드 쿠키통을 들고 왔다. 나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여보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내 부엌에 들어와 식탁 접시를 놓았다. 4개의 접시. 완벽하지 않지만 진짜인 순간이었다. 나는 완전히 과거를 용서하지도 않았고 예전의 딸로 완전히 돌아가지도 않았다. 문은 잠그지 않았지만 문을 열고 닫는 권한은 여전히 나에게 있다.
진실은 늦게 찾아올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복수는 필요하지 않다. 스스로의 삶을 단단하게 꾸려나가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답이다.